안녕하세요. 한자로드 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5획에 있는 부수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획에 있는 부수는 총 23자입니다. 거물 현자는 활의 시위를 그린 것입니다. 금문을 보면 위아래로 2개의 구멍이 그려져 있었죠. 이것은 활의 시위를 걸 때 매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물 현자의 본래 의미도 시위였었죠. 활 시위는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 온나무 진액이나 송진을 발랐는데요. 이때 가공된 활 시위가 검은 빛을 띠었기 때문에 후에 검따나 검불따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만 이는 거물 현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만 그렇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여전히 활의 시위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거물 현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검따라는 뜻으로 풀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물 현자가 쓰인 한자로는 거느릴 솔자와 줄 현자가 있습니다. 구술 옥자는 옥을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구술 옥자를 보면 긴 줄에 3개의 획이 그어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옥을 엮어 놓은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후에 임금 왕자와 모습이 같아지면서 지금은 여기에 점을 찍은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이전에는 임금 왕자로 쓰였었기 때문에 부수로 쓰인 한자들은 모두 임금 왕자가 쓰여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임금을 뜻하는 글자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임금 왕자가 쓰여있는 한자는 모두 구술 옥자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구술 옥자가 쓰인 한자로는 봅의 보자와 나타날 현자 등이 있습니다. 오이 과자는 오이나 참외, 호박과 같은 덩굴 식물을 그린 것입니다. 금문에 나온 오이 과자를 보면 덩굴 사이로 열매가 맺힌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이 과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오이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지만 잘 쓰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외로울 고자와 여우 호자가 있기는 하지만 여우 호자에서는 발음 역할만 합니다. 외로울 고자에서는 혼자 매달려 있는 열매를 그린 오이 과자를 응용해 아이가 매우 외로운 상황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와 와자는 기와나 질그릇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기와 와자는 암기와와 숫기와가 맞물린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기와는 흙을 빚어 구워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토기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다만 상용 한자에는 관련된 글자가 없고 그나마 시로 증자나 병자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달 감자는 달다나 마초타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달 감자는 입구자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입안에 음식이 들어와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입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달 감자가 쓰인 한자로는 심할 심자와 아무 모자가 있습니다. 날생자는 나다나 나타, 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날생자는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나다나 돋다였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생명이 탄생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날생자는 태어나다나 살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날생자가 쓰인 한자로는 성자와 성품 성자가 있습니다. 쓸 용자는 쓰다나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쓸 용자는 나무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물건을 담는 용기와 관련된 뜻을 표현합니다. 쓸 용자가 쓰인 한자로는 역시 같은 뜻을 가진 쓸 용자와 갖출 비자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글자를 제외하면 쓰임이 거의 없는 부수이기도 합니다. 밭전자는 밭을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서부터 지금까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글자이기도 하죠. 밭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부수로 쓰일 때는 밭이나 농사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양자로 응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해야 됩니다. 부수로 쓰인 한자로는 산의 남자와 지경 개자가 있습니다. 짝필자는 짝이나 배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짝필자의 갑골문을 보면 그칠 지자와 매우 비슷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칠 지자보다는 조금 통통한 모습이죠. 그래서 짝필자는 장단지까지 그린 것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짝필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만 배필이라는 뜻을 전달하고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발의 동작이나 상태와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쓰임으로만 본다면 그칠 지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짝필자가 쓰인 한자로는 정할 정자와 오를 시자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부수이기도 합니다. 병들어 기댈 역자는 병들다나 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붓으로만 쓰이는 한자입니다. 역자의 갑골문을 보면 침대에 누워 땀을 흘리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픈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병들다나 앓다라는 뜻을 전달하죠. 병들어 기댈 역자가 붓으로 쓰인 한자로는 병칠자와 병병자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들어 기댈 역자가 쓰인 한자는 모두 질병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등질 발자는 등지다나 걷다라는 뜻을 가진 부수자입니다. 등질 발자는 양발을 그린 것입니다. 등질 발자는 오를 등자나 필 발자처럼 글자의 윗부분에 쓰이는 부수입니다. 글자의 위치가 상단에 있기 때문에 마치 등을 진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하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등지다라는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붓으로 쓰일 때는 단순히 발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등질 발자가 쓰인 한자로는 오를 등자와 필 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를 제외하면 거의 쓰이지 않는 부수이기도 합니다. 흰 백자는 희다나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사실 이 글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쌀알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손톱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죠. 하지만 저는 촛불을 그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흰 백자에는 밝아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흰 백자는 촛불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밝게 빛나는 것과 관계된 뜻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양자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 백자의 뜻이 전달된 한자로는 맛 백자와 비단 백자가 있습니다. 가죽 피자는 가죽이나 껍질, 표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가죽 피자는 동물의 생가죽을 벗기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금문에 나온 가죽 피자를 보면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피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껍질이나 표면이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가죽 피자가 쓰인 한자로는 물결 파자와 이불 피자 등이 있습니다. 그릇 명자는 그릇이나 접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그릇 명자를 보면 길쭉한 그릇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려져 있었죠. 어쨌든 무언가를 담는 용도인 그릇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그릇이나 담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릇 명자가 쓰인 한자로는 더할 익자와 맛 맹자가 있습니다. 눈목자는 사람의 눈을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온 눈목자를 보면 사람의 눈을 그렸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후에 한자를 세워 쓰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사람의 눈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보다나 눈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참 진짜나 솥 정자처럼 일부 글자에서는 솥을 눈목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눈목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물망자의 변형부수와 종종 혼동되기도 하죠. 눈목자가 쓰인 한자로는 고들 직자나 볼 간자 등이 있습니다. 창모자는 창을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들고 다니던 창이 아니라 전차에 끼워 적을 위협하던 창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에 고리가 그려져 있었죠. 창모자는 붓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쓰임이 거의 없습니다. 창모자가 쓰인 한자로는 부드러울 유자나 힘쓸 무자가 있지만 부드러울 유자에서는 단순히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쓸 무자만이 창의 역할로 쓰였죠. 화살 시자는 화살이나 곧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화살 시자는 화살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화살촉과 깃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죠. 화살은 곧게 날아가기 때문에 화살이라는 뜻 외에도 곧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단순히 화살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화살 시자가 쓰인 한자로는 알 지자와 짧은 단자가 있습니다. 돌석자는 돌을 그린 것입니다. 돌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각 구문에서는 벼랑에 돌이 매달린 형태로 그려졌었고 금문에서는 벼랑에서 돌이 굴러떨어진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니 돌석자의 좌측 부분은 산기슭을 뜻하는 기슭 엄자이고 입구자는 돌덩어리를 그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돌의 종류나 돌의 상태, 돌의 성질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합니다. 돌석자가 쓰인 한자로는 넓힐 척자와 바위 암자 등이 있습니다. 보일 시자는 보이다나 알리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보일 시자는 제단을 그린 것입니다. 제단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것이죠. 보일 시자는 신에게 제를 지내면 길흉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보이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입니다. 하지만 붓수로 쓰일 때는 신이나 제사, 길흉과 관련된 뜻을 전달합니다. 보일 시자가 신과 관계된 제단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보일 시자가 붓수로 쓰일 때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옷 의자에 붓수와 혼동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일 시자가 붓수로 쓰인 한자로는 제사 제자와 복복자가 있습니다. 발자국 유자는 발자국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 글자이기도 하죠. 이 붓수가 쓰인 한자로는 날짐승 금자와 떠날 리자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에서는 짐승과 관계된 뜻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모두 모양자로 쓰였습니다. 사실 발자국 유자는 붓수로서의 쓰임은 거의 없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벼화자는 벼가 여무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벼화자는 곡식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곡식의 종류나 가치와 관계된 뜻을 전달합니다. 과거에는 곡식을 세금으로도 냈었기 때문에 돈이나 세금과 관련된 뜻을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벼화자가 쓰인 한자로는 옮길 이자와 세금 세자가 있습니다. 구멍혈자는 구멍이나 동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구멍혈자는 동굴을 그린 것인데요. 양갈래는 동굴 입구에 늘어진 나뭇가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동굴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이와 관계된 뜻을 전달합니다. 참고로 붓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모양이 살짝 변형됩니다. 붓수로 쓰인 한자로는 연구할 구자와 갑자기 돌자가 있습니다. 설입자는 서다나 똑바로 서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설입자는 큰 대자 아래로 획을 그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에 그려진 획은 땅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설립자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자리 위자나 나란히 병자와 같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응용됩니다. 참고로 나란히 병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 널리 보자에 있는 윗부분은 나란히 병자가 쓰인 것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매울 신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설입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글 장자나 마침내 경자와 같은 글자는 모두 매울 신자가 쓰인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한 자리 위자나 나란히 병자를 제외하면 설입자가 쓰인 한자들은 모두 매울 신자가 생략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5획에 있는 붓수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6획에 있는 붓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